단 3주였습니다. 47년간 중동의 사자로 불리던 이란이 단 21일 만에 군사력을 상실했습니다. 수조 원의 방공망이 2만 달러짜리 드론에 비웃듯 뚫리고 7,800개 요충지가 고철이 되자 전 세계 국방장관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다. 이 공포의 순간 세계의 시선은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으로 쏠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조차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생산 속도라며 혀를 내두른 나라. 폴란드가 20조를 들고 달려오고 중동이 백지수표를 내밀며 줄을 서는 건 단순히 무기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의 무기를 손에 넣지 못하면 내일 아침 내 나라의 국기가 바뀔 수도 있다는 생존의 공포 때문입니다. 삼성의 나라 한국이 어떻게 지구의 마지막 보루가 되었는지 K방산의 괴물 같은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헤이든이라고 합니다. 영국 킹스칼리지에서 군사전략학을 가르치고 있고 나토 전략사령부 자문위원을 지낸 경력도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20년간 쌓아올린 군사교리가 단 3주 만에 무너져 내린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를 강의실에서 꺼내는 것 자체가 제게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평생 믿어온 것이 틀렸다는 고백이기도 하니까요. 2026년 3월 저는 새학기 특별 강의를 준비하다가 책상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위성사진 한 장 때문이었어요. 47년간 중동 최강의 군사력을 자부하던 이란의 방공망이 지도 위에서 거의 지워져 있었거든요. 7,800개의 전략 목표물이 초토화됐고 방공체계의 90에서 95%가 무력화됐다는 보고서가 제 손에 쥐어진 순간 제가 20년간 가르쳐온 모든 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3번이나 반복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이란 이야기입니다. 47년간 철권 통치를 유지해온 세계 굴지의 군사대국이 단 3주 만에 뼈대부터 녹아내리기 시작한 사건이었죠. 저는 이 사건을 학생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한 나라가 무너진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쌓아올린 전쟁이라는 단어의 정의 자체가 뒤집힌 사건이었으니까요. 우리가 보통 국가 간의 전면전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수십만의 병력이 집결하고 하늘에서 전투기들이 굉음을 내며 교전하고 지상에서는 탱크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전선을 밀고 당기는 그런 거시적인 스펙터클 말입니다. 하지만 이란에서 벌어진 건 그 어떤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붕괴였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300명의 학생들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노트북을 펼치고 커피를 홀짝이며 가벼운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 대부분은 나토 회원국 출신의 군사전략학과 학생들이었고 어떤 국가가 왜 무너지느냐는 질문에 대해 교과서적인 답변을 척척 늘어놓을 수 있는 똑똑한 친구들이었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을 인용하고 손자병법의 구절을 영어로 외울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후로 이 학생들의 교과서가 쓸모 없어질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요. 저는 화면을 켜고 이란의 군사력 지도를 띄웠습니다. 3주 전까지만 해도 이 지도는 촘촘한 방공망과 미사일 기지와 레이더 시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중동에서 가장 두꺼운 방어 우산이라는 평가를 받던 체계였죠. 혁명수비대가 40년에 걸쳐 쌓아 올린 철벽 같은 구조물이었습니다. 이 방공망의 가치를 환산하면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단순한 기계장치가 아니라 47년 독재 정권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 국고를 쏟아부은 생존의 방패였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이 지도를 잘 봐두라고요. 왜냐하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지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줄 거라고요. 슬라이드를 넘기자 같은 지도 위에 빨간 X 표시가 대량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7,800개의 전략 목표물이 초토화된 현실이 한 장의 지도 위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커피를 들고 있던 손이 멈추고 잡담이 끊기고 모든 시선이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저는 숫자를 하나씩 읽어줬어요. 방공체계 무력화율 90에서 95%. 공군력 사실상 전멸. 전국의 조기경보 레이더망 파괴. 탄도 미사일 기지 초토화. 이 모든 것이 단 3주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학생들 사이에서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학생 하나는 펜을 놓치고도 줍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건 이 거대한 방공망을 무너뜨린 무기의 정체였어요. 수조 원짜리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덮는 항공모함 전단도 아니었죠.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단가가 얼마짜리 무기가 수십억 달러 방공체계를 무용지물로 만들었겠느냐고요. 한 학생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최소 수억 달러짜리 최신 순항 미사일 아니겠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2만 달러라고요. 대당 2만 달러짜리 자폭 드론이 수십억 달러의 방공 시스템을 종이장처럼 뚫어버렸다고요. 수십억 달러 대 2만 달러. 이 비대칭적인 파괴의 효율성이야말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핵심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웅성거렸어요. 어떤 학생은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이었고 어떤 학생은 즉시 노트북으로 관련 기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국민 8,800만 명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 수집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출근하는 회사원이 혁명수비대 차량을 찍고 장을 보러 가는 주부가 검문소 위치를 기록하고 커피를 마시는 대학생이 바시즈 민병대의 은신처 좌표를 전송하는 순간 그 데이터는 암호화 채널을 타고 수초 만에 드론 공격 좌표로 변환됐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긴 지 30분도 안 돼서 정확히 그 지점에 폭탄이 떨어지는 구조가 완성된 거죠.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레지스탕스가 소수의 첩보원으로 목숨을 걸고 하던 일을 이제는 한 나라의 전 국민이 스마트폰 하나로 해내는 시대가 온 겁니다. 학생들의 얼굴에 공포가 번지는 게 보였어요. 이건 자기들이 교과서에서 배워온 전쟁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전선도 없고 전투기도 주역이 아니고 평범한 시민 8,800만 명이 전장의 눈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전쟁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중얼거렸어요. 이러면 어떤 군대도 버틸 수 없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라고요. 저는 한 발 물러서서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이란이 무너진 건 충격이지만 진짜 충격은 그 직후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이 붕괴를 지켜본 전 세계 수십 개 국가의 국방장관들이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다고요. 우리도 저렇게 뚫릴 수 있다는 생각을요. 그리고 공포에 질린 그 나라들이 동시에 한 곳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고요. 미국 무기의 절반 가격의 동급 성능, 납기는 서방보다 2배 빠르고 실전 검증까지 끝난 무기 체계를 가진 나라로요. 학생들이 일제히 물었습니다. 어디냐고요? 미국이냐, 독일이냐, 이스라엘이냐 하는 추측들이 강의실 여기저기서 튀어나왔어요. 저는 전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화면에 세계 지도를 띄우고 수십 개 국가에서 한 지점을 향해 화살표가 집중되는 그래픽만 보여줬어요. 유럽에서, 중동에서, 동남아에서, 남미에서 화살표가 동시에 한 곳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는 나라 이름 대신 물음표 하나만 찍혀 있었죠.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다음 시간에 이 물음표의 정체를 밝히겠다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이름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군사교과서 절반이 쓸모 없어질 거라고요. 한 가지만 힌트를 주겠다고요. 이 나라는 여러분이 전통적인 방산 강국으로 떠올리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더 충격적이라고요. 강의실은 술렁였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빠져나간 텅 빈 강의실에서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어요. 물음표가 찍힌 그 지점을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저는 이미 정확히 알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저 자신이 바로 그 표정을 지었던 사람이니까요. 다음 강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학생들은 이미 강의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10분 일찍 자리를 잡고 앉은 학생도 여럿이었고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낯선 얼굴들도 군데군데 섞여 있었어요. 지난주 물음표 하나가 300명의 호기심을 일주일 내내 붙들어 놓은 거죠. 저는 교단에 올라서면서 그 팽팽한 열기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렇게 강의실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찬 건 나토 전략 사령부 자문을 마치고 킹스칼리지로 완전히 돌아온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펼치자마자 곧장 첫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인사말도 없었고 지난 시간 요약도 없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2026년 기준 전 세계 방산 수주 급증 국가 순위였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나라 이름이 세로로 줄을 서 있었는데 저는 그 화면을 아무 말 없이 그냥 보여줬어요. 3초쯤 지났을까요? 강의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줄 중간에 앉아있던 독일 출신 학생 하나가 먼저 소리를 내어 읽었어요. 대한민국이라고요. 강의실 전체가 잠깐 정지했다가 이내 한꺼번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어요. 뭔가 잘못 읽은 게 아닌가 서로 확인하는 것 같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뒤섞인 웃음이었죠. 한국이요, K-팝이랑 삼성나라 아닌가요? 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데이터가 최신 게 맞냐고 묻기도 했어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웃는 동안 저는 조용히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새 화면에는 영상 하나가 준비되어 있었고 저는 말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흰 연기를 가르며 수직으로 솟구치는 미사일의 실루엣이 화면을 채웠어요.
짧고 강렬한 굉음이 강의실 스피커를 울렸습니다. 미사일이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 방향을 꺾고 표적을 향해 빨려 들어가듯 날아드는 순간 화면 한쪽에 요격 성공이라는 문자가 떴어요. 천궁2 실사격 훈련 영상이었습니다. 웃음이 뚝 끊겼어요. 처음에 K-팝 얘기를 꺼냈던 학생이 뒤로 기대어 있던 등을 세우며 자세를 고쳐 앉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지난 시간 우리는 2만 달러짜리 드론이 수십억 달러짜리 방공망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야 할 다음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그 드론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느냐는 질문이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막 보신 것이 바로 그 시스템입니다. 천궁2, 대한민국이 개발한 다층 방공체계입니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대형 드론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란의 방공망이 막지 못한 바로 그 유형의 위협을 정확히 커버하도록 설계된 무기체계입니다. 학생들이 화면을 다시 바라봤어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요. 방금 전까지 웃음을 터뜨리던 것과 똑같은 얼굴들이 지금은 화면에 못 박힌 것처럼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가격 비교표였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포대 하나를 도입하는 비용이 왼쪽에, 천궁2 포대 하나를 도입하는 비용이 오른쪽에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숫자를 보는 순간 강의실에서 짧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오른쪽이 왼쪽의 절반이었거든요. 저는 말했습니다. 요격 성능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천궁2는 패트리어트의 절반 가격에 동급의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란 붕괴 이후 중동과 유럽의 국방장관들이 한국으로 전화를 건 이유가 유가 숫자 하나에 들어있다고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 패트리어트보다 싼데 성능이 같은 거냐는 질문이었어요. 어딘가 빠지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겠냐는 의심이 역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의심이라고요. 그래서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란 붕괴 당시 사용된 공격 무기의 종류와 천궁2의 요격 가능 범위를 겹쳐놓은 도식이었어요. 이란이 막지 못한 정밀 유도 순항 미사일의 비행 경로가 천궁2의 교전 반경 안에 정확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이란의 방공망이 무너진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시스템 자체가 이 위협을 감당하도록 애초에 설계되지 않았던 겁니다. 반면 한국은 수십 년간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 저고도 드론, 위협을 실전에 가장 가까운 환경에서 다뤄온 나라예요. 그 축적된 경험이 천궁2라는 시스템 안에 설계 단계부터 녹아들어간 거죠.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위협 경험의 결정체입니다. 의심하던 학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 삼성나라라며 웃음을 터뜨렸던 학생들이 지금은 빠르게 노트에 뭔가를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강의실을 둘러봤어요. 앞줄에 영국 출신 학생이 조용히 옆 친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토도 이걸 알고 있냐고요. 옆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화면에 올렸습니다. 세 줄짜리 요약이었어요. 이란 방공망 무력화율 90에서 95%. 2만 달러 드론이 수십억 달러 방공망을 붕괴시킨 현실. 그리고 그 위협을 막을 수 있는 가성비 시스템을 지금 지구상에서 판매하는 나라는 단 하나라는 결론이었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란이 뚫린 그 미사일을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성비로 파는 나라는 지금 한국뿐입니다. K-팝의 나라라서가 아니에요. 살아남아야 하는 나라들이 선택지를 따져본 끝에 유일한 답을 찾아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지난 20년을 떠올렸습니다. 나토 자문위원으로 수십 번의 전략 브리핑에 참석했지만 한국의 방산 역량을 진지하게 분석 대상에 올린 기억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한국은 제 전략 레이더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산 강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분석 목록에서 지워버린 거죠. 지금 학생들이 느끼는 그 당혹감을 저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아무런 우월감도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강의실에 서 있는 제 자신이 한 달 전에 저와 똑같이 충격받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말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란이 왜 무너졌는지를 해부하겠다고요. 방공망 붕괴, 민간인 스마트폰이 무기가 된 구조, 군 내부 붕괴, 금융 마비, 지휘부 공백까지 이 5가지 균열이 동시에 터진 이유를 정밀하게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그 5가지 균열을 들여다보고 나면 왜 전 세계가 한국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는지가 더 선명하게 보일 거라고요. 강의실을 나서는 학생들의 발걸음은 지난주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검색하는 학생,
친구와 빠르게 의견을 나누는 학생, 가방을 들면서도 화면 쪽을 한 번 더 돌아보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의심이 당혹으로 바뀌고 당혹이 집중으로 굳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주 내내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킹스칼리지 학생들뿐 아니라 다른 학과 학생들, 심지어 타 대학 군사학 교수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내용은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이란이 왜 그렇게 빠르게 무너진 건지 설명해 달라는 거였죠. 저는 그 이메일들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질문을 보내는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묻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이 붕괴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나라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가 그 질문들 뒤에 깔려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었어요. 강의 당일, 저는 칠판 앞에 섰습니다. 분필을 들고 숫자 하나를 크게 썼어요. 21일이라고요. 47년간 유지된 방공망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그 숫자를 바라봤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란의 붕괴는 갑자기 터진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5개의 균열이 서로를 먹어들어가며 동시에 무너진 구조적 붕괴였어요. 그리고 이 5가지를 이해하고 나면 왜 전 세계가 한국으로 달려갔는지가 저절로 보이게 됩니다. 칠판에 차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방공망 선제 타격이었습니다. 이란의 방공망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었어요. 47년 독재 정권이 체제 생존을 위해 국고를 쏟아부은 구조물이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레이더망, 조기경보 시스템, 지대공 미사일 포대가 촘촘하게 얽혀 있었죠. 그런데 이 방공망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눈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란의 레이더는 주로 고고도 항공기와 탄도 미사일을 탐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었는데 저고도로 빠르게 기동하는 소형 드론 군집에 대한 대응 능력이 구조적으로 부족했어요. 첫 번째 파고가 밀려온 건 바로 그 사각지대였습니다. 조기경보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하는 고도에서 드론들이 진입했고 레이더가 침묵한 순간 나머지 미사일 기지와 지휘시설이 줄줄이 노출됐습니다. 방공망이 뚫리는 데 걸린 시간은 개전 사흘이었어요. 하늘에 눈이 사라지자 이후의 모든 것이 무방비 상태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인 스마트폰이 정밀 타격의 좌표가 된 구조였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란 인구가 몇 명이냐고요? 약 8,800만 명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 8,800만 명 전원이 손에 카메라와 위성항법 수신기를 들고 다녔다고요. 스마트폰이었죠. 정부 청사 앞을 지나는 시민이 차량 번호판을 찍고 병영 근처를 걷는 학생이 초소 위치를 기록하고 시장 골목에서 장을 보는 주부가 혁명수비대 차량의 이동 방향을 전송했습니다. 그 데이터가 암호화 채널을 타고 빠져나가는 순간 30분도 안 돼서 그 좌표에 드론이 도착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레지스탕스가 수년에 걸쳐 구축하려 했던 첩보망을 이란 국민 전체가 스마트폰 하나로 순식간에 만들어버린 겁니다. 정권이 40년간 억누른 민심이 고스란히 적의 타겟팅 시스템으로 전환된 거죠. 강의실이 무거워졌어요. 한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도 자국민을 적으로 돌리면 버틸 수 없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중 군사 구조가 만들어낸 내부 균열이었습니다. 이란에는 2개의 군대가 존재했어요. 정규군과 혁명수비대였죠. 정권은 혁명수비대의 예산과 첨단 장비를 몰아줬고 정규군은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와 구형 장비로 버텨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의 군대처럼 보였지만 내부에는 수십 년 묵은 차별과 불만이 쌓여 있었어요. 전선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그 균열이 터졌습니다. 전방에 배치된 정규군 병사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자리를 떴어요. 탈영률이 90%에 육박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면서까지 지켜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혁명수비대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이미 방공망이 뚫리고 보급선이 끊긴 상황에서 고립된 섬처럼 남겨졌습니다. 군대라는 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힘을 내는 조직인데 이란의 군사구조는 처음부터 내부가 분열된 채 외형만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하이브리드 공격이었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은행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동시에 물리적 타격이 주요 송전망과 통신 인프라를 끊어버렸어요. 병사들의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군수 물자 조달을 위한 결제 시스템이 먹통이 됐어요. 군에 납품하던 민간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하자 공급을 끊었습니다. 전쟁은 총만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돈줄이 끊기자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은 빠르게 증발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총이 아무리 많아도 탄약을 살 돈이 없으면 쓸모없는 쇠붙이에 불과하다고요. 이란이 그 상태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휘부 공백이었습니다. 지휘 계통 최상단에 있던 인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해외로 도주했고 일부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진 자리에 남겨진 건 명령을 받을 자리만 채우고 있던 19세 징집병들이었어요. 지휘관 없는 군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전선 곳곳에서 각자 도생이 시작됐고 조직적 저항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란의 군사 조직이 내부에서부터 텅 빈 껍데기가 되는데 3주가 채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칠판을 가리켰습니다. 5가지 항목이 세로로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막아냈다면 이란은 버텼을 겁니다. 방공망이 살아있었다면, 민심이 정권 편이었다면, 군대가 하나로 뭉쳐 있었다면, 금융이 살아있었다면, 지휘부가 자리를 지켰다면요. 5개의 균열이 동시에 열린 것이 이란 붕괴의 본질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누군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를 전부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있느냐고요. 저는 잠시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나라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 질문을 던지고 강의실을 나선 뒤 저는 연구실 소파에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5가지를 전부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있느냐는 학생의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나토 자문위원으로 일하던 시절이었다면 저는 주저없이 미국이라고 답했을 겁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혹은 영국이라고 했겠죠. 하지만 지금 제 책상 위에 쌓인 보고서들은 전혀 다른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서 제 20년짜리 확신이 또 한 번 조용히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강의 당일 화면을 켜기 전에 저는 먼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지난 시간 칠판에 적어놓은 5가지 균열을 기억하느냐고요. 방공망 붕괴, 민간인 정보망, 군 내부 분열, 금융 시스템 마비, 지휘부 공백이라는 대답이 곳곳에서 돌아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한국방위사업청 연결을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화상으로 접속한 화면 속에 단정하게 차려입은 50대 중반의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천궁2 개발 프로젝트에 실제로 참여한 이정훈 박사였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교과서 속 숫자가 아니라 실제 개발 현장에서 이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라고요. 이정훈 박사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천궁2가 무엇을 잡아내도록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란이 왜 뚫렸는지를 기술적 관점에서 짚어줬어요. 이란의 방공망은 고고도 탄도미사일 탐지에 특화된 구형 레이더 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제 S-300 계열이 중추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시스템이 설계된 시대에는 적어도 소형 드론 군집이라는 위협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탐지 고도 아래로 들어오는 표적은 레이더가 아예 잡아내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방공망이 정작 실전에서 밀려온 위협의 형태를 읽지 못했던 거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 몇 명이 화면을 향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정훈 박사가 이어서 천궁2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란과 전혀 다른 위협 환경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북한의 위협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거리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장사정포, 그리고 적어도 무인기까지 동시에 다층으로 쏟아지는 복합 위협이에요. 천궁2는 바로 이 복합 위협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탄도 미사일은 고도 40km까지 요격하고 순항 미사일과 대형 드론은 중저고도에서 교전하며 표적 여러 개를 동시에 추적하고 우선순위를 가려 순차적으로 요격하는 다중 교전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이란의 방공망이 뚫린 적어도 드론 침투 경로가 천궁2의 교전 범위 안에 정확히 들어옵니다. 이정훈 박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이란이 뚫린 그 미사일을 우리 천궁은 잡아냅니다. 단 한 문장이었는데 강의실이 서늘해질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맨 앞줄에 앉아있던 영국 출신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성능 얘기는 알겠는데 그게 패트리어트보다 낫다는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아주 정확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이정훈 박사에게 눈짓을 보냈고 이정훈 박사는 화면에 비교 도식을 띄웠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팩3 계열과 천궁2의 요격고도, 사거리, 동시 교전 표적수를 나란히 놓은 표였어요. 수치만 놓고 보면 천궁2는 패트리어트 팩3에 비해 요격고도는 유사하고 동시 교전 능력은 대등한 수준이었습니다. 성능이 열등한 게 아니에요. 이정훈 박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뒀고 그래서 정비와 운용 편의성까지 설계 단계에서 녹여 넣었다고요. 수십 년 된 서방 시스템들이 가진 복잡한 운용 절차와 정비 요구 사항을 한국 시스템은 훨씬 단순하게 구현했습니다. 전장에서 정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도 운용이 가능하도록요.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가격과 납기를 비교한 표가 나왔어요.
패트리어트 포대 한 기를 계약부터 납품까지 완료하는데 서방 업체들은 평균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록히드 마틴을 비롯한 서방 방산 업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요를 공급망 병목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반면 천공투는 계약 이후 1년에서 2년 안에 전력화가 가능합니다. 이란 붕괴 이후 중동 국가들이 한국으로 전화를 건 이유가 여기에도 있었어요. 이정훈 박사가 실제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란 붕괴 직후 복수의 중동 국가들이 천공투 긴급 도입을 타진해왔는데 그 국가들이 미국 측에도 동시에 문의를 넣었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돌아온 답은 최소 4년이었고 한국에서 돌아온 답은 18개월이었습니다. 결과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강의실 여기저기서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처음에 패트리어트보다 싸면 뭔가 빠지는 게 있지 않겠냐고 의심하던 학생이 이제는 노트에 빠르게 뭔가를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정훈 박사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천공투가 이란이 겪은 5가지 균열 중 어디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냐고요. 이정훈 박사는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첫 번째와 직결됩니다. 라고요. 방공망이 살아있었다면 이란의 하늘은 뚫리지 않았을 겁니다. 나머지 4가지 균열도 결국 하늘이 열린 순간부터 연쇄적으로 터진 거예요. 천공투는 그 첫 번째 구멍을 막는 시스템입니다. 화면이 꺼지고 이정훈 박사의 연결이 종료됐습니다. 강의실이 한동안 조용했어요. 저는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전 세계가 한국으로 달려간 건 한국이 특별히 친절해서가 아닙니다. 한국이 실전 위협을 기반으로 설계하고 빠르게 납품하고 절반 가격의 동급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감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숫자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게 될 수주 데이터는 제가 처음 봤을 때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해야 했을 만큼 놀라운 규모였어요. 강의실을 나서는 발걸음들이 무거웠습니다. 좋은 의미에서요. 머릿속에 넣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진 사람들의 무게였어요. 그 강의가 끝나고 이틀 뒤, 저는 런던 도심의 한 방산 전문 컨설팅 업체에서 오래된 지인을 만났습니다. 나토 자문위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만나자마자 자리에 앉기도 전에 한국 얘기냐고 물었어요. 제가 킹스칼리지에서 특별 강의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자기네 쪽으로도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요. 중동 쪽 클라이언트들이 한국 방산 업체와의 접촉 루트를 물어오고 있다고요. 서방 업체들 납기가 너무 길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강의실 안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고요. 강의 당일, 저는 화면 하나를 띄우고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숫자들은 제가 처음 봤을 때 출처를 3번 확인해야 했던 데이터라고요. 믿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확인하고 싶었던 숫자들이었습니다. 화면에 표 하나가 펼쳐졌어요. 2021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72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이미 그 자체로 적지 않은 규모였어요. 그런데 2022년에 이 숫자가 173억 달러로 튀어올랐습니다. 1년 만에 2배를 훌쩍 넘은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 전역에서 재무장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했고 한국은 그 수요를 받아낸 거의 유일한 공급처였습니다. 서방 업체들은 수십 년간 이어진 탈냉전 평화 배당의 후유증으로 생산 라인이 축소되어 있었어요. 수요가 갑자기 쏟아졌지만 물량을 댈 수가 없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 번도 생산 라인을 줄이지 않은 나라였어요. 그 결과 2022년 폴란드와의 단일 계약 하나로 20조 원이 넘는 수주가 터졌습니다.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이었어요. 강의실에서 누군가 작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저는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2025년 수출액 154억 달러. 수출 대상국이 7개에서 16개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전망치는 270억 달러에서 최대 377억 달러였어요. 이란 붕괴 이후 중동 수요가 폭발적으로 더해진 결과였습니다. 3년 만에 수출액이 5배 이상 뛴 거죠.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수주잔고였어요. 100조 원이라는 숫자가 화면 한가운데 크게 찍혀 있었습니다. 수주잔고란 계약은 됐지만 아직 납품이 끝나지 않은 일감의 총합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국 방산 업체들이 앞으로 수년간 쉬지 않고 생산해야 할 일거리가 100조 원어치 쌓여 있다는 뜻이었죠. 3년 전과 비교하면 426%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숫자를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계약 사례들을 하나씩 넘겼어요.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패키지로 20조 원, 사우디아라비아는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 천검 지대공 미사일 패키지로 20조 원 규모의 협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루마니아는 보병 전투장갑차 계약으로 4조 원, 베트남은 K9 자주포를 3,500억 원에 도입하기로 했어요. 베트남 계약은 별도로 강조했습니다. 사회주의권 국가가 한국 무기를 도입한 최초의 사례였거든요. 냉전 시대의 진영 논리가 생존 앞에서 무너진 순간이었죠. 이념보다 실익을 선택한 겁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베트남이 왜 하필 한국을 선택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답했어요. 미국 무기는 정치적 조건이 붙고 러시아 무기는 공급이 끊겼고 중국 무기는 신뢰할 수 없었거든요. 남은 선택지가 한국이었습니다. 방산 빅사의 실적도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지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합산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원에 달했어요. 3년 전과 비교하면 현대로템의 영업이익률은 4.66%에서 17.22%로 3.7배 폭등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해외 수출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어요. 국내 방산업체가 이제 내수보다 수출로 더 많이 먹고 사는 구조가 된 겁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보여주는 건 단순한 무기 판매 실적이 아니에요. 전 세계 국방 관계자들의 선택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이라고요. 그때 중간쯤 앉아있던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잘 팔리는 게 결국 가격 때문 아니냐, 기술이 좋은 게 아니라 싼 거 아니냐는 질문이었어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화면을 하나 더 넘겼어요. 록히드 마틴의 최근 납기 지연 현황이 나왔습니다. 폴란드에 납품 예정이었던 F-35 전투기 일부가 공급망 문제로 납기가 2년 이상 밀렸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필요한 순간에 없으면 그건 무기가 아닙니다. 전쟁이 내일 터질 수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 3년 뒤에 오는 최첨단 무기보다 18개월 뒤에 오는 충분히 좋은 무기가 훨씬 가치 있어요. 한국은 지금 그 자리를 정확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질문했던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고 팔짱을 풀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화면을 띄웠어요. 100조라는 숫자 하나만 남긴 슬라이드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 숫자가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무너지고 나서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빠르게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 붕괴를 지켜본 나라들이 이제 자국의 방공망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방공망을 채울 시스템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전화를 거는 나라가 어디인지를 이제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강의실이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숫자에 압도된 침묵이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왜 한국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는지, 가격과 납기 이면에 있는 구조적 이유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이게 운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요. 강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나토 전략사령부 자문위원으로 일하던 시절 한 동료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냉전이 끝난 뒤 서방 방산업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느냐고요. 생산 라인을 줄인 거라고 했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왔으니 총을 덜 만들어도 된다는 논리였죠. 당시에는 그게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결정의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서방 업체들이 줄인 그 생산 라인의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었어요. 한국은 냉전이 끝난 뒤에도 단 한 번도 생산 라인을 줄이지 않은 나라였으니까요. 북한이라는 위협이 한반도에서 사라진 적이 없었거든요. 며칠 뒤 강해 당일, 저는 먼저 비교 데이터를 화면에 올렸습니다. 한국 방산과 서방 방산의 가격 차이였어요. 동급 성능 기준으로 한국 무기는 서방 대비 40에서 60% 수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절반 가격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학생들에게 강조한 건 가격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왜 한국은 이 가격에 팔 수 있는 거냐고요. 단순히 인건비가 싸서일까요? 아니면 품질을 낮춰서일까요? 학생들이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답은 구조에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원가 경쟁력은 세 가지 뿌리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내수 물량이었습니다. 한국군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어요. 육군만 해도 수십만 명 규모입니다. 이 내수 물량이 생산 라인을 꾸준히 돌아가게 만드는 기반이 돼요.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으면 고정비가 분산되고 단가가 내려갑니다. 서방 업체들이 수출 물량이 없을 때 라인을 세워두는 동안 한국 업체들은 내수로 라인을 계속 돌리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수직 계열화였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진엑스원 같은 업체들은 핵심 부품을 외부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생산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서방 업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급망 병목으로 납기를 맞추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외부 의존도였어요. 한국은 그 약점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 지원 구조였어요. 방위사업청이 연구개발 단계부터 수출 마케팅까지 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민간 기업이 단독으로 뛰는 게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함께 움직이는 방식이었죠. 납기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화면에 두 개의 타임라인을 나란히 띄웠어요. 왼쪽은 서방 대표 업체들의 평균 납기, 오른쪽은 한국의 납기였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 계약부터 납품까지 서방 기준 3년에서 5년, 천궁2는 1년에서 2년, K9 자주포 계약부터 납품까지 서방 동급 자주포는 3년 이상, 한국 K9은 18개월 안팎. 학생 하나가 그 차이가 왜 이렇게 크냐고 물었어요. 저는 록히드 마틴의 최근 생산 현황을 화면에 올렸습니다. F-35 생산 라인이 엔진 공급업체인 프렛 앤 휘트니의 부품 조달 지연으로 수백 대 납기가 밀린 현황이었어요. 엔진 하나가 늦으면 완제품 전체가 멈추는 구조였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혼자가 아니라 수십 개 하청업체의 사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슬 중 하나만 끊겨도 전체가 멈춥니다. 반면 한국 업체들은 그 사슬의 길이 자체가 짧았어요. 의사결정도 빠르고 조달도 빠르고 생산도 빠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현대로템의 영업이익률 데이터를 다시 꺼냈습니다. 3년 만에 4.66%에서 17.22%로 뛴 숫자였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배 넘게 뛰었다는 건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팔았다는 게 아닙니다. 생산 효율이 올라가고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고정비 부담이 분산됐다는 신호입니다. 수출이 늘수록 단가가 내려가고 단가가 내려갈수록 경쟁력이 더 올라가는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는 거죠. 이게 단순한 반짝 수혜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라는 증거였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해외 수출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는 건 이제 이 회사의 성장 동력이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완전히 옮겨갔다는 의미였어요. 강의실이 조용히 술렁였습니다. 저는 한 발 더 나아갔어요. 단순히 싸고 빠른 것 이상의 이야기를 해야 했거든요. 화면에 실전 검증이라는 단어를 크게 띄웠습니다. 한국 무기가 전 세계 구매자들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설득 포인트는 사실 가격도 납기도 아닙니다. 실전 환경에서 살아남은 무기라는 사실이에요. K9 자주포는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실전 사격을 경험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실제로 불을 뿜은 무기였어요. 천궁 계열은 수십 년간 북한 미사일 위협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며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입니다. 시험장에서만 성능을 검증한 무기와 실전 위협 앞에서 실제로 작동한 무기는 구매자 입장에서 전혀 다른 물건이에요. 중동과 유럽의 국방장관들이 한국 무기에 끌리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실전성이었습니다. 앞줄에 앉은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 시장을 한국에 내줬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내줬다는 표현이 맞냐고 반문했습니다. 미국은 원래 이 가격대의 시장을 공략하지 않았어요. 미국 방산업체들은 최첨단 고가 시스템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고 중간 가격대에 충분히 좋은 무기 시장은 오랫동안 공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공백을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란 붕괴가 그 공백의 가치를 갑자기 수십 배로 키워놓은 겁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방공망을 보강하려 하는데 최첨단 시스템을 살 여력이 없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나라들의 예산에 딱 맞는 선택지가 한국이었습니다.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고 팔짱을 풀었어요. 저는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한국이 이 자리에 오른 건 운이 아닙니다. 냉전이 끝난 뒤에도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은 선택, 내수 물량으로 기술을 갈고 닦은 30년 실전 위협 앞에서 시스템을 끊임없이 개량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란 붕괴라는 사건이 그 30년의 준비를 세계 무대 위로 끌어올린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챕터를 다루겠습니다. 한국이 이제 무기를 파는 걸 넘어 무엇을 수출하기 시작했는지를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왜 골드만삭스가 한국 방산 비중을 확대하고 타임지가 한화를 글로벌 100대 기업에 올렸는지가 보일 겁니다. 강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조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의 전날 밤, 저는 연구실 책상 위에 서류 한 묶음을 펼쳐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최근 발표한 한국 방산업체 투자 비중 확대 보고서였어요. 투자은행이 방산 보고서를 내는 건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전쟁이 터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 방산주에 관심이 쏠리고 보고서가 쏟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런데 이 보고서는 그런 단순한 수혜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이것이었어요. 한국방산이 단순 수출에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운용 정비 체계까지 통째로 묶어파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방위 생태계 자체를 심고 있다는 표현이 보고서 한가운데 박혀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장 앞에서 한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깊은 이야기였거든요.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를 굳혀가는 나라,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전달할지를 밤늦도록 생각했어요. 강의 당일, 저는 데이터보다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와 방위 생태계를 수출하는 나라의 차이가 무엇이냐고요.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앞줄 가운데에 앉아있던 학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기는 한번 팔면 거래가 끝나지만 생태계는 계속 연결이 유지된다고요. 저는 그 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었지만 화면으로 보여주는 편이 낫겠다 싶어 바로 첫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화면에 나온 건 루마니아였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생산 공장을 착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완성품을 배에 실어보내는 게 아니라 루마니아 땅 위에 공장을 직접 짓고 그 안에서 자주포를 찍어내는 구조였어요. 계약서에는 숫자만 들어있었지만 그 계약이 만들어내는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루마니아에 일자리가 생겼어요. 루마니아 기술자들이 한국 엔지니어 옆에 앉아서 도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생산 경험이 쌓이고 정비 능력이 축적됐어요. 루마니아 입장에서 이 계약은 무기 구매가 아니라 방산 역량의 이식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한국이 루마니아에 판 건 자주포 면문이 아닙니다. 루마니아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미래를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의 핵심 부품은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나와야 한다는 구조가 계약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폴란드였어요. 현대로템이 K2 전차 현지 생산을 폴란드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동쪽 끝에서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댄 나라예요. 이 나라의 국방장관이 원한 건 전차 몇백 대를 창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자국 공장에서 전차를 계속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이 독일 기갑부대에 밀리면서도 결국 버텨낸 이유 중 하나가 우랄 산맥 너머 공장에서 전차를 쉬지 않고 생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폴란드는 그 교훈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현대로템의 현지 생산 계획은 폴란드에 그 능력을 직접 심어주는 거였습니다. 계약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안보동맹의 문법으로 작성되기 시작한 거죠. 미국이 수십 년간 유럽 곳곳에서 해온 방식이 있습니다. 무기를 팔면서 동시에 그 나라의 안보구조 한가운데에 자국을 깊게 뿌리내리는 방식이요. 한국이 지금 그 방식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아무 말도 없었지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는 아랍에미리트였어요. LIG넥스원이 현지 공장 신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중동 방산 시장은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예산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나라들이 밀집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 국가들이 수십 년간 서방 업체들에게 품어온 불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핵심 기술을 절대 넘겨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완성품만 팔고 정비도 자기들이 독점하는 구조였죠. 무기를 샀지만 그 무기를 고칠 수 있는 건 판 사람뿐인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리는데 훨씬 열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완전한 이전은 아니더라도 조립 생산과 정비 역량 이전을 패키지로 제안했어요.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한국은 구매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 관계로 접근하는 나라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현지 공장이 실제로 가동된다면 한국은 중동 방산 시장 한가운데에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 거예요. 수출국에서 현지 생산자로 다시 지역 방산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현지 생산을 해주면 결국 한국 일자리가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었어요.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현지 생산이 이루어지더라도 엔진, 사격 통제 시스템, 핵심 전자장비 같은 고부가 가치 부품은 현지에서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부품들은 계속 한국에서 공급해야 해요. 완제품 하나를 조립하는 데 들어가는 수천 개의 부품 중 핵심 기술이 담긴 부품일수록 한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수십 년에 걸친 운용 정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기술 지원 계약이 차례로 붙어요. 무기를 한 번 파는 것보다 생태계를 심는 쪽이 훨씬 길고 굵은 수익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질문했던 학생이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2026년 타임지 글로벌 100대 유망 기업 목록에 한화가 이름을 올린 화면이었어요. 강의실 여기저기서 짧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타임지가 주목한 건 무기의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한화가 방산을 넘어 에너지, 우주, 방위 생태계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21세기형 복합 방산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골드만삭스가 투자 비중을 늘리고 타임지가 이름을 올린다는 건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글로벌 자본과 미디어가 한국 방산을 단기 수혜가 아닌 장기 성장 구조로 읽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그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삼성나라라고 웃던 그 얼굴들이 지금은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동맹국의 방위 생태계 자체를 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태계 안에서 한국은 점점 빠져나오기 어려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의실에 아무 말도 없었어요. 무언가가 학생들 머릿속에서 천천히 다시 조립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이 마지막 강의였어요. 저는 그 강의에서 딱 하나의 결론을 말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까지 평생 한 번도 입에 담아본 적 없는 문장이었어요. 마지막 강의 전날 밤,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거리는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어요. 택시가 지나가고 가로등이 젖은 포석 위에 빛을 흘리고 있었습니다.